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우리 인생의 큰 숙제였잖아요. 이제 대출 다 갚고 이제야 좀 숨 좀 돌리겠구나 싶은데 어느 날 날아온 고지서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 평화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왜 50만 원이나 나왔어? 우리 이제 월급도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 내주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니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역가입자라는 정글로 던져집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려고 아껴둔 생활비에서 매달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씩 통행료처럼 뜯긴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사실 말이야, 우리가 평생 국가에 낸 세금이 얼마인데 노후에 집 한 채 지켰다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 건강보험료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탈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자녀 밑으로 들어가세요 같은 뻔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난 은퇴 후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정지출을 어떻게 설계해야 가장 완벽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왜 국가에 월세를 내는 기분일까? 라는 억울함과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여러분이 흔히 믿는 금융상식부터 하나 깨부수고 시작할게. 은퇴하면 소득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겠지. 미안하지만 그건 환상이야.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의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에도 전부 가격표를 매겨서 점수를 올리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의 약 7% 정도를 내고 끝이었지.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겨. 2024년 기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야? 8억, 10억 하는 아파트 하나 있으면 거기서만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수학적으로 계산해볼까? 공시가격 9억 원 시세 약 13억 아파트 한 채 있고 3000cc 이상 자동차 하나 굴리면서 국민연금 조금 받는다고 치자. 그럼 매달 약 4,050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집값이 오른 거지 내가 돈을 번 게 아닌데 왜 보험료를 내야 해? 맞아, 국가의 논리는 이래. 당신은 이 정도 가치의 자산을 가졌으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심리적인 박탈감을 만드는 지점이야. 내 통장에 찍히는 현금은 없는데 서류상의 자산 때문에 생돈이 나가는 거지. 자, 그럼 많은 분이 선택하는 대안이 뭐야? 바로 자식 밑으로 들어가기 피부양자지. 하지만 여기서 건보료 절벽이 나타나. 최근 규정이 강화되면서 연간 소득공적연금 포함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해. 한 달에 연금을 167만 원 넘게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나 국민연금 150만 원에 이자 조금 받는데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해. 여기서 심리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람들은 연금 많이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최적의 구간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 연금 10만 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로 40만 원을 뱉어내면 그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야. 어려운 개념이지? 이렇게 비유해 볼게. 건강보험료는 노후라는 마라톤 구간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야. 속도 소등을 조금만 높여도 과태료 보험료가 폭탄처럼 날아오지. 카메라 위치를 모르고 신나게 달리기만 하다가 골인 지점 직전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알찬이 제안하는 총정리 설계도를 그려줄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1단계 소득의 성격을 바꿔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2천만 원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물론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고려해야 하지만 건보료 측면에서는 유리해. 이자나 배당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해. ISA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니야. 2단계 재산 점수를 낮춰라. 주택연금 활용.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해봐.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그 집은 국가의 담보로 잡히는 꼴이라 심리적으로 내 소유권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내 집에 살면서 현금을 받고 재산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무엇보다 넉넉한 현금 흐름으로 건보료를 낼 체력을 기르는 거지. 3단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200% 활용해라. 은퇴하고 첫 고지서를 받기 전에 꼭 확인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였다면 퇴직 후에도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어.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서 폭탄 맞기 전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치트키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난 이미 은퇴한 지 한참 됐는데 어떡해? 아니야, 방법은 있어. 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면 재산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현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증명하고 감면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고정지출입니다. 집값 올라서 기분 좋았던 건 잠깐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50만 원은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부모가 되는 첫걸음은 내 자산을 국가에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력을 갖추는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지서만 책임지고 보내줄 뿐이죠. 오늘 알려드린 ISA 활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복잡해 보인다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당장 지난달 건보료 고지서를 꺼내서 내가 왜 이 금액을 내고 있는지 항목별로 뜯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구원할 골든타임입니다. 기억해. 돈은 지키는 자의 것이야.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평생 국가의 월세쟁이로 살아야 해. 오늘도 미친 듯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볼게.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다음에 봐.